지금부터는 증문즉설인데요. 말씀하신 것을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막 말씀하신대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옳다고 그럽니다.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또 법륜스님한테만 일방적으로 질문이 계속되면 같이 앉아있는 김한길 의원 뻘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한 분에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사전에 1시간 전에 스님 만나 뵙고 스님 손을 많이 들 텐데 그러면 질문자는 누가 선택할까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정 의원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직접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택권을 제가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발언 기회를 줄이는 것은 오로지 사회자의 100%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드시고 일단 저에게 존경의 눈빛 그러면서 간절하면서 애타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 순서대로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할 때요 이런 것 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 아까 원칙에 했는데 스님 대통령 후보로 누구 지지하시나요? 그러면 대답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질문하지 마시고 스님도 고기 드세요? 뭐 이런 거 질문은 좀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셔서 격조 있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조금 오래됐어. 예, 기지개 한번 펴시고 옆에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자, 스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 잘 보고 있죠? 네. 예. 요런 질문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하실까요?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애타는 눈빛이 아니야. 자, 저분 마이크 드리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는 자기가 아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궁금한 것만 짧게 30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거하고 내부에서 찾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희망을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내부에 있는 우리들 자신의 그 능력을 배가하고 또 우리가 정확한 정보, 통계 이런 거를 거국적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적인 노하우 뭐 또 우리들의 자신감 또 나 자신을 신뢰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항상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눈 감고 귀 감고 입 다물고 사는 거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정말 심안과 영안으로 모든 사물을 통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스님께서는 어떤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은요, 자기 내면의 이 마음가짐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고, 우리 사회 주위 환경을 개선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주위 환경을 개선해서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남만 쳐다보지 말고 너 자신도 좀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증문즉설 하는 거는 90%가 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게 바뀐다고 해서 너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너만 정신 차리면 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자기 고뇌를 물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건 뭘 말하느냐 하면 개인이 스스로 마음을 깨쳐가 행복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수행이라 그러고 종교라 그러지 그건 정치라고 말 안 해요. 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런 인간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인간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논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개인의 자각이라고 하는 전자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두고 우리가 이런 어떤 환경을 좀 개선해서 인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논하는 자리거든, 오늘 이 자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젊은이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진짜 보릿고개 있을 때도 잘 살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으며, 베트남에서도 젊은이가 살고 중국에서 사는데 한국 젊은이가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가 직접 손들고 물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니만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 일자리 천지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제도 개선, 다시 말하면 국가가 돈을 4대강 개발 같은 데 쓸 거냐, 안 그러면 고용을 확대하는 데 돈을 쓸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이런 데 돈을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 통일경제나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넓혀나갈 거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좀 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좀 바뀌어줘야 된다. 그런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제가 종교인인데 모든 게 다 세상 탓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너무 개인 탓이다 해서 그게 오히려 문제지. 그런 데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면, 어떤 관점에 서서 어떻게 바꾸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주겠느냐 하는 것을 논하는 자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저를 존경하신 저분 갖다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돈이 없으면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든데, 저희 같은 청년들이 좀 돈이 없거나 어떤 상황적 여건이 안 돼도 행복한 결혼 생활과 또 가정 생활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네, 연애하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라고 하는데 너무 따라가면 안 되죠. 남녀가 좋으면 도서관에서도 서로 책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잔디밭에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소위 말해서 연애를 하려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야 된다, 선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너무 가면 세상이 그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면 천당에도 불만투성인 사람들. 왜 천당에 술도 없나, 왜 노래방도 없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젊은이들의 그 유행을 너무 따르면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건 전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선배 세대들은 자기가 서울대학교 다니고 자기가 좋은 대학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대학을 던지고 공장에 가서 재봉틀 잡고 일하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것도 위장취업에가 잡히면 감옥 가고, 나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공자가 일한다고 잡아가 감옥 보내는 나라는 이 진짜 전후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칭찬해 줘야 될 일이잖아. 그런데도 그것도 숨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나 대학 나왔다는 게 학력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학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 나왔다는 것도 학력 속였다 그래요. 그것도 속인 건 맞는지 몰라도 그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민중과 함께하고 민주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조금만 공허의식이 있으면
진짜 좋은 대학 나와가 재벌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80만 원짜리 이런 공장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감옥 갈 일도 없고, 두 번째는 월급도 80만 원이나 받지 않습니까? 적어도 군대 가듯이 이렇게 한 3년 정도 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재벌 기업에 들어가면 하청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또 정치인들에게 얘기하지만 젊은이들 스스로는 이런 좀 분위기가 있어줘야 된다. 이런 젊은이들 자발적인 이런 분위기, 세상을 위한 변화에 가차 항의만 하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없다면 저는 아무리 정치가 어떻게 하고 세상 복지시설을 만들고 뭘 해도 세상은 활력이 붙지 않는다. 또 뭐가 부족하다. 또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본인이 질문하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는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운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걸 해보면서 경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자기가 비정규직 돼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알면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정치적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만 재벌기업에 들어가거나 시험쳐가 좋은 데만 들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자기 개인의 길만 자꾸 찾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펙 경쟁만 계속하고 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원 가야 되고 또 뭐 쌓고 해가지고 서른이 되도록 그 부모는 계속 학습하는데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저는 사회적 낭비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젊은이들 개인들 또는 젊은이들과 기성 정치권이 서로 이거 많은 대화를 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개인들이 좀 새로운 운동, 젊은이들이 이런 민주운동, 뭐 그때는 감옥 가는 각오 해야 되는지, 이건 감옥 가는 각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양쪽이 좀 같이 써줘야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요, 아주 질문을 잘했어요. 예, 이따가 스님하고 촬영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잘하시는 분은 악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제가 두 개 동시에 다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드세요. 예, 저 좀 혼하신 우리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쭉 보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주 극심하기 더 어렵고, 권력이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너무 극렬하게 악랄하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했으면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좀 보살피고 베풀 수 있고, 권력과 금력을 잡은 사람이 어떠면은 그거를 고루 베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며, 또 가장 문제는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못 배운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데, 배운 사람이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을 탄압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나라의 제도의 이 구심점은 어떻게 하면 좀 바꿔질 수 있겠는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네, 그거를 개인이 각성해서 그렇게 바뀌는 건요,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나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우리가 너무 높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가 자기인 줄 착각하고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99%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그것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자기가 가난할 때는 돈 벌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다 어릴 때 서원을 세우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돈이 있어 보면 그런 생각을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각성시키고 깨우치고 하도록 하는 게 종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종교가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가 이렇게 허황된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해놓고도 빌면 죄 안 받아도 된다. 복도 안 지어놓고도 빌면 복은 다 지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 허황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 허황된 얘기로 지금 종교가 존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각성 문제는 종교나 또는 이런 데서 담당해야 될,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다 부족한 사람끼리 살기 때문에 그냥 개인에게 각성하기를 원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데서 우리가 이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벌 보고 돈 내놓고 가난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설교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구해서 결국은 민주화 과정이 달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현대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각성을 해서 이런 예를 들면 양극화 해소라든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정책을 시행할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주장을 하면 변별력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사람과 그 당이 지금까지 해온 거나든지 신뢰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해보고 또 했는데 또 안 지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것을 개선할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 한쪽에 너무 몰려있는 게 독재 권력 아닙니까? 그거를 분산시키는 게 국민들에게 분산시켜 나가는 게 우리가 정치 민주화라면 오늘날 결국은 돈이 한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양극화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독재와 똑같은 경제적 독점 아닙니까? 이거를 조금 완화시키고 분산시켜서 전체가 다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자 하는 게 소위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에 정치 권력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경제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늘 정치 권력에 영향을 주고 이 변화를 못하게 하니까 이 국민들이 이거를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독점 재벌이나 이런 기득권층에 놀아나지 않을 만한 그래서 전체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만한 개인과 집단의 또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국민이 투표를 해서 이 문제를 바꿔내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길은 현재는 없다. 양심의 호소에서는 좀 어렵다. 그 양심의 호소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재벌을 만나가 야, 니 혼자 다 먹으면 되나? 좀 나눠 먹어라. 이런든지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량인데 그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고요.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만들자.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 아닙니까? 현재 뭐 경제민주화니 뭐 복지제도니 또는 양극화 해소니 뭐 여러 가지 용어는 쓰지만은 한마디로 이런 한쪽에 경제력이 너무 집중된 거를 좀 분산시켜야 오히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죠. 그런 면에서 이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정치 권력이 한쪽에 너무 밀집되어 있을 때 결국 폭동이 일어나고 해서 그 체제가 무너지듯이 이 경제력도 한쪽에 너무 집중이 되면 결국 빈곤층이 자꾸 양산이 되면 이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무너지면 가진 자들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부를 오래도록 향유하기 위해서도 어때요? 이것은 나눠 가져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부자 3대 못 간다는데 10대를 더 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흉년에 절대로 논 안 산다. 그 다음에 만석 이상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로 축적은 안 한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건 다 자기 책임이다. 그 다음 며느리를 보면 가정살림을 사는데 몇 년간 3배 옷을 입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거는 결국 그 부를 오래도록 오히려 유지시켜준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부자가 요거도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오늘날 이 경제민주화든 뭐 양극화에서는 꼭 어려운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도 위해서다. 그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런 풍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해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김한길 의원께는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심심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까? 좀 심심한데요. 제가 심심하니까 제가 스님께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현안이라 이 사실 스님께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스님 그 책 보니까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그래서 많다 이렇게 쓰신 거 봤습니다. 이 현대사적 의미로 볼 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5.16 혹은 유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에는 4.19의 아니죠.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5.16이나 유신 독재에 대한 현대사에 관심이 많으신 이 스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뭐 이 중에는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숭배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상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상, 이념, 신앙, 종교, 믿음은 자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통점을 뭘로 잡을 거냐? 개인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공통점은 현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헌법 전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 독립운동의 정신, 임시정부의 법통뿐만 아니라 3.1 정신, 그 다음에 4.19의 민주 이념이 있지. 거기 5.19라든지 5.16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뭐 다른 얘기가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5.18이라는 것은 광주 항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군사 쿠데타를 얘기하는 건데요. 참. 그럼 이런 그 헌법 정신에 충실해서, 그리고 헌법의 1조, 2조, 3조, 4조에 나오는 문항에 충실해서 우리가 어떤 나가야 된다. 그러면 개인은 어떤 생각을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헌법의 손을 얹고 앞으로 맹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개인이 개인의 부모님이든 누구를 존경해서 그걸 어떻게 항변하거나 하는 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뭐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든지 또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공직에 나서겠다는 사람은 헌법 정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네. 그 관점에서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된다. 저는 봤을 때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괜찮지만은 헌법 정신에 벗어난다면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은 어떤 당이든 전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조직된 정당 개인은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렇게 헌법 전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다 외울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자, 저 모자 쓰신 분 바로 앞에 분. 그분이 가장 애타게 지금.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통일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도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네네. 저는 통일이고 아버지는 평화이고요. 네네. 그런 영향은 물론 세대 차이도 있지만은 미디어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신문도 지금 바꾸고 또 일반 미디어를 보기보다는 인터넷에서 찾아본다던가 어떤 그런 정보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전 좀 이렇게 깨어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노력도 하겠지만은 이 많은 그 미디어 속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은 깨어있을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는요, 그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섭취할 수도 없고 또 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줄기는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줄기.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하는 게 좋으냐, 교류 협력하기 좋으냐, 북한 문제가 아니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 협력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 사이도 이웃 나라 사이에 싸우는 게 좋냐, 대립 갈등하는 게 좋냐, 교류 협력하고 화해하는 게 좋냐, 화해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6.25 전쟁에 100만 군대가 한국을 침략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 이익을 위해서 수교할 때 그거 사과하라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거 사과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가 다음 최고 지도자가 될 분이 항미 원조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사실은 비굴한 거예요. 이익이 되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 왜 일본의 36년간 지배를 받고 또 매일 지금까지도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 오늘 또 뭐예요? 그 위안부 문제는 강제로 일본 정부가 개입한 적이 없다.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일까지도 저렇게 하는 일본하고도 우리가 싸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이 변화된 정세 속에서 현재 우리의 이익과 미래 우리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면 어쨌든 북한하고 잘 포용을 해서 통일로 가는 게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중국하고 교류하는 게 누구한테 이익이듯이 우리한테 이익이고 일본하고 교류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익이라고 너무 이익에만 우리가 몰두하면 안 된다. 비굴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기본선은 화해와 협력, 교류와 협력을 하되 국가적 자존심이나 체제에 관계되거나 할 때는 어때요?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김영환 씨 고문건 같으면 김영환 씨가 뭘 했든 이 내용은 우리가 놔두고도 사람을 고문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해서 고금할 수는 있을지라도 뭐 할 수는 없다. 고금은 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는
한국 안에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무시한 거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항의가 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한다 할 때 이게 순수 종교적으로 방문한다면 그건 중국에 어떤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문이 허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주적인 국가라면. 근데 그것이 돈 몇 푼 때문에 이익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의 자주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지금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최소한도의 자존심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반대로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국가 이익을 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한중 관계는 협력을 해가는 걸 깔되 이런 문제들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를 우리가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일본 사람에게서 일본 천황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하고 그들의 신앙에 해당되는 문제를 비판하는 거하고는 약간 구분하는 게 좋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태국에 갔을 때도 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왕이나 그들이 신성시하는 불교나 이런 걸 비판하면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 이익을 감정 때문에 국가 이익을 상실할 때가 굉장히 많다. 또 반대로 이익이라는 측면에 매몰 때가 비굴하게 나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런 걸 자꾸 유실해 나가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서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북한하고 관계에서도 고려와 협력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남북 간에 아주 사이가 좋은 교류와 협력이라고 하는 화해하는 그런 국면에서 연평도 사건이 있었다 하면 때려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국지전을 끝나지 전쟁으로 안 갑니다. 근데 건드리기만 해라 니 죽고 내 죽자 하는 분위기에서는 대응을 하면 어떻겠어요? 전쟁으로 비화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방어하는 것과 평화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거지 국가주의에서 통일하면 안 되는데 이 땅에 사는 7천만 계류 중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2천만 주민이니까 우리는 통일 이전에라도 우선 2천만 주민의 생존권을 북한 정부가 못하면 우리라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북한 주민의 민심을 갖고 남북한이 경쟁하는데 이런 경쟁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심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남북 간에 전쟁이 안 일어나게 화해와 협력을 추동해 나가야 되는데 분단 고착화를 전제로 한 평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징검다리를 해서 통일로 가는 평화를 해야 되지 분단 고착화의 통일은 우리의 국가적 목표가 안 맞다. 그건 헌법에도 통일로 가자고 되어 있지 통일을 방치하면 이건 헌법 정신이 위배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하고의 대화가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 셋 다 가야 될 문제를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이게 옳았냐 저게 옳았냐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주장도 수용하면서 그것만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저는 부모님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평화 통일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가 옳고 보수가 옳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좌우나 진보 보수가 머리 맞대서 어떤 게 정말 우리 국가의 이익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합의점을 가질 수 있는 문제다. 이걸 너무 정파적 이익에 끌고 갔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자꾸 옳으냐 그러냐를 보지 말고 오히려 저는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선거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이기든 49대 51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1을 가지고는 어떤 국가 개혁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지 이기면 대통령이 된 사람은 대통령 될 때까지는 한 당의 지도자였지만 대통령이 딱 되는 날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로 자기 위치를 딱 바꾸고 바로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 양쪽 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 그리고 양극화 해소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통점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제도화, 입법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국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 이게 선거 국면에도 사생결단 서로 안 하게 될 거 아니냐. 이쪽이 이겨도 저쪽을 수용하고 저쪽이 이겨도 이쪽을 수용할 정도의 포용력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쪽 이기면 저쪽을 저쪽 이기면 이쪽을 단죄할 이런 관점에 선다면 이 싸움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이 경쟁이 끝난 뒤에도 이 상처가 안 아물고 그래 되면 1년 못 가가지고 또 갈등이 또 재현되고 이렇게 되면 이 레임덕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돼 나간다면 국가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첫째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경쟁에서 이기는 건 넘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있는데요. 스님, 저 사회 보느라고 계속 서 있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예. 오늘 스님의 말씀을 좀 압축 요약하면 한반도 평화 통일, 양극화 해소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그것을 강령에다까지 다 써서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지 탁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잘 운영할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치하면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그게 잘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고 그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에만 너무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돼 가지고 국가를 잘못 운영하면 다 죽는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게 훨씬 나아요. 미천 딸리는 사람은 각자 알았어.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 이거를 두 개를 잘 조합하는 것 그러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한다면 저는 국민에게 저 사람이 저 사람들 하면 잘하겠다 하는 거 하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은 저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어느 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49대 51로 겨우 이기겠다 그래서 정권 잡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40대 60 정도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첫째. 두 번째 그게 안 된다면 49대 51로 이긴다면 저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것이 저는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은 누가 이기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염두에 두신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도 12월 19일 날 투표 꼭 하실 거죠? 네. 예. 하여튼 어디 찍을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예. 우리 뒤늦게 우리 오신 의원님들, 박영선 의원님 뒤늦게 오셨습니다. 예. 백이훈 의원님도 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김승남 의원님 오셨다 가셨고, 김희선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예. 우리 최명길 여사님 잘 들었어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화예술인이라서 예, 이름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정말 이석하는 분 없이 끝까지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분 정도로 우리 스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우리 김한길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각양각색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정치 제도나 시스템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년 전에 25년 전에 국민의 요구가 민주화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요구로 집중돼 있을 때 그때 그 요구를 수용해서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산업화와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의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헌법으로는 또는 이 체계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이 시스템에서 마지막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요. 누가 되든 새로운 지도자는 또는 정치 집단은 이 시스템을 현재 요구에 맞게끔 변화시켜 줘야 되고 그것이 집권 1년 안에 바로 단행이 돼야 이론이 없어진다. 그리고 새로 된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자신의 권력, 이 제도 하에서 주어진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대한 권력을 과감하게 법에 관계없이 내놓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그런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국가를 위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인력과 어떤 이런 어떤 정책을 다 수용을 해서 국민을 통합해내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30년 후에는 내가 맞다는 걸 너가 증명할 거다. 평가를 역사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바로 지금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을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지도자에게 즉 경제민주화와 즉 양극화 해소와 평화 통일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국민을 통합해내는 상대편까지도 포용해낼 수 있는 그런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까지도 더 보셔야 저는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판단이 우리 정치계도 변화시키고 국가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12월 19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행사를 주최한 내일을 생각하는 모임 김한길 대표원께서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예,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 말씀 듣고
느끼신 것, 얻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12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다녀왔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결코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법륜스님 초청 콘서트 시대정신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